4월 총선의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 여지도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3부에서 최재성 전 수석이 언급했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1등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에서 신흥 30개국 중의 1위라는 점 말씀드리고 해당 자료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종섭 또 황상무 수석 논란 이어서 의대 정원 문제까지 이제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데 또 야당에서는 또 이게 1년에 또 약속되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먼저 한번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출로와 퇴로를 누군가는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적임자일 수도 있고 지금 네. 여당에 또 이제 당 대표 직책에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이걸 총선에 좀 뭐 이용한달까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박하게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의대 이 교수들의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만났지만 알맹이가 없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준비된 채로 뭔가 진정성 있게 만남의 자리는 최소한 그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두 번, 세 번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깜짝 구원투수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거는 좀 총선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정치적 퍼포먼스 성격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약속 대련이라고 할 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한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당정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부울경 PK뿐만 아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로서 상당 부분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유세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은 지금 지역구에 가서 실제 본인들이 인사를 하고 유세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 총선 판에 있어서 지금 의대 정원 증가와 관련되는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은 단순한 총선용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민심을 전체적으로 다독여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산의 SOS를 날렸고 용산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하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한 어떤 그 선거용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유세를 뒤로 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과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진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종섭 대사 지금 출국할 당시에 조그만 사고다 이렇게 MBC 네. 보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놀라운 상황 인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MBC 기자가 공수처 출국 금지 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네.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통화에서 워딩이 정확히 이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만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해병대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조그만 사고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지만 예.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인식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 복무를 하다가 한 장병이 구명조끼 하나 입지 못한 채로 해병대라고 이 옷에 그 글씨가 잘 보이는 채로 허리까지 물이 닿는 곳에 사실상 그 강요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전문 인력도 그렇게 구호 작전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문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그만 사고라고 한다? 이분이 몇 대 독자이고 굉장히 어렵게 좀 나은 장병이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조그만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고 이종석 전 장관을 불렀다 어쨌다 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게 첫 단추가 이런 인식에 기반했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 또한 이제 예. 그 군대를 가야 할 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뭐 조그만 사고라라고 불렀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속상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라는 특정 언론사가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라 해서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 즉시 귀국을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 호응을 해서 즉시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면서 공수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 들어있는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공수처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뭐라고 합니까? 아몰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9월 달에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니까 낼름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로 낼름 이종섭 그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출국 금지 왜 하죠? 출국을 하면은 수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고 했고 실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좀 조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지금 조사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12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포렌식이 안 끝났다? 그거는 직무유기인 것이죠. 본인들이 이제 이게 무슨 그 최상병 사건이 수십 년간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일정 시점에 일어났던 몇 명과의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문제에 대한 그 증거 수집 절차다. 그것도 며칠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고 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고발하고 공수처가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거죠. 그런 국가 시스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공수처의 존립에 관한 문제인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BC 기자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이 뭐 조그만 사고라 했는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물론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합니다만 계속 이 이슈를 끌어가려고 하는 정략적인 어떤 보도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덧붙이면요. 피해자는 본인이 조사받고 싶을 때 가서 조사받지 못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4월 달에 출국금지되고 12월 달에 소환했어요. 자기 막 조사받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그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반응이 쇼핑하듯이 수사받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이종석 전 장관 들어왔는데요. 이거 다 세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 공관장들이 국내에 원래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세수결손이 나서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조사 일자도 조율되지 않는데 그냥 나 대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호주 대사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같이 비슷하게 해서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이 수사를 마치 나가가지고 송영길과 비교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이죠.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총선 얘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김종민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의 류재호 후보가 좀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전에 최재성 전 수석은 천운을 탔다, 타고 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댓글 봐도 그렇더라고요. 막 오늘 타고 났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공천 취소하는 게 맞습니까? 공천 취소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게 당 자체에서 스크린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본인이 아주 작정하고 제대로 된 서류를 내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식 후보 등록이 됐을 때는 뭔가 재산이 은닉되거나 누락하면은 이건 당선 무효형을 받으니까 그때 좀 진실되게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돼서 다른 후보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후보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과 국민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관전 포인트를 남기는 건데 이렇게 언론에서 명명하더라고요. 적이냐 배신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 진영이니까 적이라고 할 수 있고 김종민 의원은 엄청 이재명 지도부 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탈당까지 불사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아, 적이냐 배신자냐. 예. 그래서 이제 배신자다. 예. 누굴 뽑아야 될 것이냐. 근데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민주진영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그렇다고 해서 김종민 후보가 밉다, 싫다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댓글들을 봐도 약간 줍줍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의원 배지를 이제 네. 쉽게 비교적 쉽게. 하지 네. 않았냐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판단을 잘 한 건지 두 번째 또 국민의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민주당의 철옹성에 비유할 정도로 좀 젊은 분들이 많죠. 예, 젊은 분들이 네. 있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노무현 그 전 대통령께서 또 행복도시라고 했죠. 그렇죠.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이런 민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쪽에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예. 이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 TF 팀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행 대출이 전세 사기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마치 옹호하는 것 같았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본인이 아파트와 어떤 오피스텔이 10채 이상 그것도 대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 세종, 대구, 구리 뭐 동탄 네. 전국에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개인이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실제 이번에 재산을 신청하는 것 중에 부동산이 한 38억 정도 했는데 대출이 37억 정도. 예. 결국 여기에서 하나만 삐끗하면은 그 자체로서 거기에 들어서 있는 월세 전세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이 민주당의 검증 체계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정부 여당에 대한 인사검증 체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영선 후보가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부인이 했지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아파트 중에 절반 이상은 부인과 공유관계, 공동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민주당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최악의 양두구육 후보 이런 비판에서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팔을 잘라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팔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도 네. 지금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민주당과 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좀 들여다볼 여지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짓 해명 논란까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한 필지를 매입을 부친께서 하시는데요. 네. 사실상 맹지역구 디귿자라서 어느 누구도 사기를 뭐 그렇게 꺼리는 땅이었는데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서 소유자를 찾아내서 사요. 그리고 바로 1년 6개월 뒤에 2배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팝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투기 성격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뭐 여러 앞뒤가 안 맞는 객관적인 증빙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여진이 좀 남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부친 땅이라 해서 당이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립생계라고 하면 이 부모의 자산까지는 신고를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의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친구입니다. 예, 두 분 잘 친구.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진영 후보, 장진영 변호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직업을 바꿔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개발을 하는 부분을
개인의 어떤 갭 투자로 비교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투기의 전형은 오히려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말씀이냐. 지지난 대선이 있기 직전인 2017년 2월 달에 지금 현재의 민주당 당사를 본인들의 20% 돈을 가지고 80%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을 샀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때 매입가의 2배 이상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그 민주당의 문제는 부동산을 어떤 그 재산 증식에 대한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김의겸이라든가 뭐 흑석도사라고도 하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앞으로 어떤 내놓는 구호와 뒤에 실질적으로 이 챙기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민의 비판이 집중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버지 거를 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부동산 양평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본인이 회사를 세워서 일반적인 경과에 따라서 했던 부분을 자꾸 그 민주당의 후보와 비교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억지 춘향으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좀 더 해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를 묶어서 범죄에 연루된 분을 심판하는 것도 민생이다. 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사적 복수하고 방탄이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야당 심판론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왜 네.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지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죠. 네. 지금 정확하게 상황 진단하고 국민들께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정부 평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굉장히 여러 지표들이 다 좋지 않아요. 최근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물가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심판을 내놓는 게 얼마나 한가합니까? 운동권 청산이 지금의 시대 정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범죄자 집단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새겨야 될 필요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왜? 네.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실형 2년 받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황운하 의원도 3년 받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정부가 검찰권을 제대로 공정하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기능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등의 추세로 보면요. 이거는 팬덤 정치 아닙니다. 강성 지지층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정확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맨날 범죄자 집단이다 어쨌다 이런 부분들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입시 비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한 부분들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자제한테 그렇게 했느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최진경 변호사님. 법학자로서 네. 법률가로서 예.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저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마치 헌법 지금 민주당은 분명히 그 국민들이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도 이재명 그의 민주당이 모든 것을 법을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헌법 파괴적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공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불러서 정말 자기의 어떤 당의 방탄을 공고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나아가서 조국 신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어떤 그 정강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나아가게 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당의 어떤 1호 입법이 뭡니까? 한동훈 복수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조국을 위한 신당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총선 전략으로서도 유효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주의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합당한 전략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 얘기를 좀 하고 공약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세자녀 등록금 면제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전 국민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싸 했었는데요. 네. 제가
세야의 아빠고 원래 대학교 둘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어깨에 힘이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이 조금 준다라는데 네. 또 이게 언제 실천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다둥이가 어떻게 아빠가 그 애국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 다 정부- 같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둘이 갖고 아직까지 아, 하나 한 명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제 나이 또래 특히 50 그러니까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효 적절한 공약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4050 세대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은 데 대한 나름대로의 러브콜이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나눠주고 네 가구가 한 4명이라고 하면 100만 원 가구,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옛날에 성남시장 때 했는데 그 성남시장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만 원씩 나눠준 그 재원 자체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모아서 그것을 임대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원래 마련하기로 했던 그것을 그때 메르스 사태에 10만 원씩 나눠줬던 그 어떤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현금성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자녀는 네. 좋고. 예. 자, 예. 저도 세 자녀 등록금 면제가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뭐 있을 테지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요. 왜 아이를 한 명만 낳았을까 하면은 일단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공급 제때 적시에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공급 정책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이거 현금 살포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지역 화폐로 아하. 이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재래시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가지고 제한적으로 이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까요. 민생 경제 정말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책을 민주당에서 낸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별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대파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경동시장, 네. 청량리 경동시장에 갔는데 사과가 4개 내지 5개 이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쌉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인제 떨어졌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 긴급하게 그 또 과일을 수입해서 망고 같은 경우에도 5개에 10,000원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저도 옛날에는 제 어릴 때 10,000원 가지고 시장 장 보러 가면 뭐만큼 사왔는데 다 사죠.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은 네. 정말 뼈아픈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한 1,500억 정도 풀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할지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짧게. 예. 아니란 좀 상황 인식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불을 끼얹은 거는요. 저는 이수정 이수정 후보가 교수. 파 네. 한 뿌리 가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요 투표로 대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열차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